조선 역사에서 2번 버려지고도 다시 왕비의 자리에 돌아온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흔히 참고 견딘 미담으로 기억합니다. 억울했지만 말하지 않았고 욕심내지 않았기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선에서 참고 견딘 사람이 과연 살아남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말하지 않은 사람이, 욕심내지 않은 사람이 늘 보상을 받았던 사회였을까요? 만약 인현왕후가 돌아온 이유가 성품이었다면 왜 그 보기는 하필 1694년이었을까요? 수년의 침묵 끝에 수많은 날들 중에서도 왜 바로 그 해였을까요? 이 질문을 제대로 던지기 시작하면 인현왕후의 보기는 더 이상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회복도 정의의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잠시 멈추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숙종 앞에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장희빈을 건드리면 정국이 폭발하고 세자를 흔들면 왕권이 무너지는 상황. 그래서 숙종은 가장 위험한 문제를 먼저 풀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적은 비용으로 판을 잠시 멈출 수 있는 이름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 끝에 다시 불려나온 사람이 이미 한번 조용히 버려져 있었던 인여왕후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참고 견딘 왕비의 미담이 아닙니다. 권력이 위기의 순간마다 어떤 이름을 먼저 세우는지 그 냉정한 선택의 순서를 추적하는 이야기입니다. 1689년 기사황국의 밤부터 1694년 복위의 한 줄 문서까지 조선 정치가 위기를 넘길 때 사용했던 가장 차가운 공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688년 기사환국. 우리는 이 사건을 보통 이렇게 기억합니다. 장희빈이 득세했고 인현왕후는 밀려났다. 하지만 그날 조정에서 벌어진 일은 후궁 한 사람의 사랑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숙종이 내린 결정은 한 여인을 버린 선택이 아니라 조선의 권력 지형 전체를 한 번에 재배치한 선택이었습니다.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세자 문제였습니다. 이미 장희빈의 아들은 사실상 국본으로 굳어지고 있었고 남인 대신들은 이 흐름을 더 이상 분위기로 두지 않으려 했죠. 세자 책봉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조정은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격렬한 논쟁이 아니라 이상할 만큼 신중한 침묵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감정으로 건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자 책봉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문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문서가 완성되는 순간 조선의 다음 권력 구조는 고정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현왕후의 존재가 정치적으로 불편해집니다. 그녀가 왕비로 남아있는 한 이미 기울어진 국본의 흐름은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굴 더 사랑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판을 공식 기록으로 고정시킬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숙종은 선택합니다. 사랑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정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인현왕후는 싸워서 밀려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싸움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도정에서 중요한 말이 오갈 때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중심에 놓이지 않았고 전국의 결정이 굴러갈 때도 자연스럽게 비켜나 있었습니다. 상소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지켜야 할 핵심 인물로 거론되지도 않았습니다. 숙종의 애정과 선택의 선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사랑이 식었다기보다 선택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뒤로 밀려났던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숙종이 떠올리는 이름 목록에서 인현왕후는 점점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아무도 그녀를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정치적으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아무도 그녀를 끝까지 지키려 하지 않았던 이유는 더 이상 판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폐위라는 결과만 남지만 실제로 인현왕후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정치의 중심과 왕의 선택선에서 동시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이탈이 바로 첫 번째 버림이었습니다. 공식적인 폐위는 이미 끝난 관계와 역할을 문서로 확인한 절차에 가까웠습니다. 인현왕후가 밀려난 이후 조정은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남이는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왔고 장희빈과 세자는 정치의 한가운데로 끌려 나옵니다. 반대로 서인은 배제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조정의 바깥에서 조용히 버팁니다. 언제든 판이 뒤집힐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부터 조선 정치에는 아주 냉혹한 공식 하나가 작동합니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틀린 선택을 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최근의 선택과 강하게 연결된 사람입니다. 장희빈은 점점 더 많은 결정의 얼굴이 되고 세자는 점점 더 많은 상소의 중심에 놓입니다. 반면 인현왕후는 그 모든 결정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고 나서지 않았으며 최근의 선택들과 거리를 유지한 채 기록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정치적 결과였습니다.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시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조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최근의 결정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현왕후의 이름은 점점 위험한 이름이 아니라 안전한 이름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미 한 번 버려졌고 최근의 정치적 선택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다시 불러와도 당장 누군가의 얼굴을 무너뜨리지 않는 이름. 이때부터 인현왕후는 언젠가 위기가 오면 꺼낼 수 있는 카드로 조용히 남아있게 됩니다. 1694년으로 다가갈수록 조정은 겉보기와 달리 점점 숨이 막혀옵니다. 전국은 공식적으로 폐출된 인현왕후를 다시 왕으로 복위한다는 교명을 문서로 고정하는 순간 모든 정치 구조가 역전되었습니다. 당시 여러 대신들도 상소보다는 이 한 줄의 문서가 갖는 의미를 더 크게 이해했기 때문에 논쟁 대신 문서 발표와 전국 재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우선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숙종에게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었습니다. 감당 가능한가의 문제였습니다. 장희빈을 건드리는 순간 그것은 한 후궁의 문제가 아니라 남인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선택이 됩니다. 세자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순간 국본을 흔든 책임이 왕에게 되돌아옵니다. 두 선택 모두 틀리지 않았지만 동시에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숙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를 잠시 멈추는 결정을 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조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설명이 길어지지 않으며 누구도 즉각적으로 들고 일어나지 않을 선택. 문서 한 줄로 전국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그 계산 끝에 남은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정치와 거리가 있고 다시 세워도 책임의 얼굴이 되지 않으며 상징적으로는 충분히 큰 변화처럼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숙종의 계산은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미 한 번 버려졌고 그래서 오히려 안전해진 이름 인현왕후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큰 충돌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다음 선택을 먼저 꺼내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자 문제는 멈춘 것이 아니라 잠시 가려져 있었고 장희빈을 둘러싼 긴장은 낮아진 것이 아니라 임계점 근처에서 고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은 고스란히 숙종에게 쌓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책임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에 숙종 앞에는 분명히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희빈을 건드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세자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한 번의 결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장희빈을 치는 순간 그것은 개인 처벌이 아니라 남인 전체와의 전면 충돌이 됩니다. 세자를 흔드는 순간 왕권 스스로가 국본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너무 무거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숙종은 가장 위험한 문제를 뒤로 미룹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조선을 즉시 폭발시키지 않으면서도 판을 잠시 멈출 수 있는 선택을 찾습니다.
그 조건에만 이름은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결정과 거리가 있어야 했고, 다시 불러와도 즉각적인 반발이 터지지 않아야 했으며, 상징적으로는 충분히 큰 변화처럼 보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이름이 바로 인여왕후였습니다. 그래서 숙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가장 무거운 문제를 해결하는 결단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전국을 멈추는 결단이었습니다. 패비 민씨를 다시 중전으로 삼는다. 이 한 문장은 감정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연민도 미안함도 사랑의 회복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을 일시 정지시키는 장치였습니다. 가장 시끄러운 인물인 장희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세자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조정 전체에 분명한 변화 신호를 보내는 방법, 왕비의 자리를 다시 채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조정은 더 이상 공백을 사유로 움직이기 어려워집니다. 이 선택이 내려지자 조정은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잠시간 격렬한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길고 복잡한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이 정의의 회복이 아니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우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인은 명분을 되찾았고 남인은 즉각적인 타격을 피했으며 왕권은 정면 충돌 없이 숨을 고를 시간을 벌어냅니다. 겉으로 보면 인현왕후의 복위는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폭발 순서를 바꾼 선택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갈등을 뒤로 미루고 지금 당장 가장 덜 위험한 카드를 먼저 꺼낸 것. 이것이 숙종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인현왕후의 복위 이후 조정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보입니다. 상소의 수위는 낮아지고 격한 표현은 줄어들며 사람들은 마치 큰 고비가 넘겨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 안정은 매우 얇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희빈은 여전히 세자의 어머니였고 세자는 여전히 국본이었으며 그 둘을 둘러싼 권력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인현왕후의 복위는 문제를 없앤 선택이 아니라 문제를 뒤로 미룬 선택이었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결정은 오해를 남기고 책임지지 않은 선택은 불신을 쌌으며 숙종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위 이후에도 그는 말을 아낍니다. 상소를 받되 즉답하지 않고 사람을 쓰되 자리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유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국을 다시 흔들지 않기 위한 관리에 가까웠습니다. 결론을 내리기보다 다시 폭발하지 않도록 눌러두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미뤄진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인현왕후의 복위는 조선을 안정시킨 선택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폭풍이 지나간 자리가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 태풍에 들어간 순간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인현왕후는 흔히 말하듯 한 번 버려졌다가 돌아온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2번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버림은 기록에 남은 폐위였고 두 번째 버림은 그보다 훨씬 이전, 정치의 중심에서 아무 말 없이 밀려났던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공개적으로 공격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인현왕후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에서 제외된 이름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역설이 시작됩니다. 정치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크게 이긴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게 연결된 사람입니다. 가장 최근의 결정에서 한 발 떨어져 있었고 가장 무거운 책임의 얼굴이 되지 않았으며 필요할 때 다시 불러와도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인현왕후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2번 버려질 수 있었고 동시에 다시 불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버려졌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조용했기 때문에 선택될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인현왕후의 생존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정치가 그녀를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인현 왕후의 복위는 참고 견딘 사람에게 내려진 상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권력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세울 수 있는 인물이 누구였는지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권력은 가장 옳은 사람을 먼저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설명이 적게 필요한 사람을 먼저 선택합니다. 가장 크게 말한 사람은 가장 먼저 책임의 얼굴이 되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은 가장 빨리 소모됩니다. 반대로 조용히 빠져있던 이름은 위기의 순간 다시 호출됩니다. 인현 왕후는 싸움의 한복판에 서지 않았고 최근의 결정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다시 불러와도 즉각적인 반발이 일어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공식은 1694년에만 작동한 것이 아닙니다. 조선 정치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방식이었고 이후의 많은 선택들에서도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위기가 닥치면 권력은 항상 가장 조용했던 사람부터 세웁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문제는 그 다음으로 미룹니다. 이것이 조선을 오래 유지시킨 방식이었고 동시에 수많은 사람을 소모시킨 구조였습니다. 이제 인현 왕후의 이야기는 개인의 미덕이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의 구조는 그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앞에서 싸운 사람은 먼저 소모되고 가장 크게 말한 사람은 가장 빠르게 책임의 얼굴이 됩니다. 반대로 조용히 한 발 물러나 있던 이름은 상황이 흔들릴 때 다시 불려나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설명이 덜 필요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1694년 숙종의 결정은 정의의 선언이 아니라 위기 관리 매뉴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무너질 것 같을 때 가장 적은 비용으로 판을 잠시 멈출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세운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문제는 그 다음으로 미룬다. 이것이 숙종이 반복해서 사용한 방식이었고 조선 정치가 오래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죠. 인현 왕후는 이 구조 속에서 살아남은 인물이었습니다. 강해서도 특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조용했고 가장 적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왕비의 미담이나 성품이 아니라 권력이 작동하는 이 오래된 공식입니다. 역사는 지나간 이야기의 모험이 아니라 같은 구조가 다른 얼굴로 다시 등장하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름을 먼저 부르고 어떤 이름을 뒤로 미루는지에 대한 기준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인현 왕후를 다시 보게 됩니다. 참고 견딘 왕비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먼저 호출되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권력은 늘 이렇게 움직입니다. 가장 시끄러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가장 덜 위험한 사람부터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성공처럼 보일수록 더 큰 문제는 더 뒤로 밀려납니다. 인현 왕후는 그 사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정의의 승자여서가 아니라 정치 구조가 그녀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인현 왕후의 복위는 정의였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반복되는 위기 관리의 공식일까요? 역사는 한 사람의 성품보다 선택의 순서가 운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냉정하다는 점을 떠올리셨다면 그걸로 이 이야기는 역할을 다한 셈입니다. 이제 하루의 끝에서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밤에도 역사 속 또 다른 장면을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